김영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수복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은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은희 교수님은 생일상사이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23회 학술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근로장려 세제의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 세제의 분석에 대해 발표할 발표자 임예지입니다. 저희가 소개할 내용으로는 근로장려 세제가 재조명된 배경, 그리고 이러한 근로장려 세제의 의미, 개편된 근로장려 세제와 근로장려 세제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중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계신가요?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다음 화면에 보여드리는 그래프와 같이 최저임금은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상승이 모든 국민들의 소득 향상을 불러올까요? 물론 보통은 임금이 상승하면은 소득이 상승한다고 생각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음 통계청에서 가져온 소득 5분 이별 소득 및 소비 지출 그래프를 보시면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오른 2021년 기준 하위소득권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은 단기적으로 고용을 줄일 것이며 취약계층들이 오히려 시장 시스템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빈곤층의 근로소득은 다음 화면에 띄워드리는 기사와 같이 최저임금의 상승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실업 등의 이유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근로장려 세제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근로장려 세제로 주제 선정을 하였고 이제부터 근로장려 세제에 대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장려 세제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 세제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빈곤층 탈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내 근로장려 세제는 2008년 처음 도입이 된 이후 몇 차례 개편을 하였는데요. 최근 이 근로장려 세제가 2019년도 새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개편된 근로장려 세제 내용으로는 크게 연령 조건 폐지, 소득 요건 완화, 산정 방식 변경 등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연령 조건 완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개편 전에는 30세 미만 단독 가구를 배제하였으나 개편 후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시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 요건 완화 부분에서는 모든 가구의 형태에서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구간별 축소와 확대가 이루어졌고 최대 지급액도 2018년도에 비해 가구 형태에 따라 최소 1.2배에서 1.8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앞의 내용에서 근로장려 세제의 산정 방식의 변화를 소득 구간별 축소와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장려 세제 산정 방식의 변화를 그래프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것이 개정 전의 근로장려 세제 그래프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개정 후의 근로장려 세제 그래프인데요.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구간과 소득에 따른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장려 세제 그래프 형태가 단독가구, 꽃벌이, 맞벌이 등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빨간색 선은 단독가구 그래프, 파란색 선은 꽃벌이 가구 그래프, 검은색 선은 맞벌이 가구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또 그래프에 표시된 1번, 2번, 3번은 근로장려 세제를 받는 구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근로장려 세제의 개편으로 최대 지급액이 증가하여 여기 가운데 2번 구간의 높이가 상승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받는 소득 구간도 확대되어 2번 구간의 크기 자체가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 구간의 비중이 2018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여기 2번 구간과 3번 구간이 2018년도에 비해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구간별로 경제학적으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발생 측면에서 분석해 본다면 1번 효과는 대체 효과로 인해 여가의 선호도는 감소하고 근로의 선호도는 증가합니다.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여가의 선호도는 증가하는데요. 즉 이것은 노동 공급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2번 구간에서는 대체 효과는 없으며 소득 효과는 1번 구간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3번 구간에서 소득 효과는 1번, 2번 구간과 같고 대체 효과는 근로에 비례하여 보조금이 감소되는 구간이므로 여가의 상대 가격이 감소하여 이는 노동 공급 감소로 이어집니다. 앞서 개편된 근로장려 세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 세제의 의미와는 다르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근로장려 세제 사후 환수로 1번 혹은 1번 구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급자들이 불평과 불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미 소비돼 환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후 환수로 인해 부차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 다음 연소득이 3번 구간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근로장려 세제의 개편으로 인한 지원 확대로 고소득자가 근로장려 세제를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 세제가 연소득 기준으로 지급이 되면서 12월에 취업한 고소득자가 근로장려 세제를 수급하는 경우로 이러한 일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 세제의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 세제의 환수와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 요건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 및 인별 소득 정보 관리 체계의 구축 운영 등 행정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됩니다. 또 연소득으로 소득액을 산정하는 평가 시스템을 바꾸거나 연소득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액을 실제 일한 일수로 나눈 금액이 지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령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장려 세제에 대해 알아보고 현 시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 세제가 시행되면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문제가 있지만 정책이 수정되고 올바르게 개선되어 근로장려 세제가 시행된다면 근로장려 세제가 시행된 의도에 부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유원근 교수님이 구간별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1번 구간에서 네. 1번 구간에 못 드는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1번 구간에도 못 드는 사람들은 보통 근로를 하고 싶어도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로장려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원래 근로장려 세제로 하려는 예산이 있다면 요거를 조금 어느 정도 삭감한 다음에 그 삭감한 예산만큼 기초생활수급 예산에 더하여 이 소외되는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2018년과 2019년 그래프 나와 있잖아요. 네. 근로장려 세제 선진화시킬 변화. 네. 저 그래프는 우리나라 한정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인가요? 네. 개편된 근로장려 세제 그래프를 비교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 그래프를 보면은 2018년보다 2019년 전체 파이가 커진 걸 볼 수 있었는데 네. 혹시 우리나라 말고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파이를 키우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나요? 네, 미국의 경우, 미국은 저희는 과거별로 나와 있는데 미국은 자녀 수대로 장려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 2018년도 자녀 수에 따라 제가 알기로는 아마 3명까지의 그런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더 이상 없으신가요? 저희 다음 팀 하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할 건데 간단한 퀴즈 한 문제 내고 맞추시는 분께 문화상품권 10,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퀴즈 상품권 하실 때 저기 2학년은 지금 줌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채팅창으로 그 퀴즈에 대해서 답안을 하면 그 학생들한테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채팅창에 글이 오고 저기 정은희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문제는 저희가 좀 예산상의 제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래야지 사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 행정상의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2학년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넣어주세요. 아니, 답을 쓰세요. 그리고 그곳은 정은희 교수님 수업이나 다른 과목 수업에서 가산점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할 테니까 일단 2학년 학생들도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하였을 때 다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무엇인지 아시는 분? 저희 계량경제 때 배웠던 수업이고요.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전제하였을 때 다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은진 학생. 맞아요. 문화상품권 이제 여기에 답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여기 문제야. 다음으로는 항만물류 플러스를 통한 동해안 활성화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만물류 클러스터를 통한 동해안 활성화 방안으로 주제를 잡은 정종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 논문으로 몇 주 전에 동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제가 공모전에 참여했었는데요. 저희 학과 이제 3학년이랑 4학년 한 3명이서 같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동해안을 이제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동해안은 동해시청과 삼척시청 중간에 위치했는데요. 동해안이 활성화된다면 동해는 물론 인근 지역인 삼척까지 저희 삼척 캠퍼스에 재학 중인 저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목차의 순서는 서론, 항만물류 클러스터의 필요성, 동해안 활성화 방안, 결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동해 자유무역 지역의 매출액은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동해는 국내 자유무역 지역 중 가장 낮은 매출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서 매출 실적을 증가시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 진입한 강원도의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지역 경제는 침체되었습니다. 열악한 산업 인프라 현황과 지속적인 인구의 외부 유출은 동해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인프라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를 제시하자면 물동량 증가 예산과 물류 네트워크 대책 방안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러시아와의 교역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증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물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 일환으로 프리모리의 1, 2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프리모리의 이 노선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프리모리의 1 노선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하얼빈, 스위퍼너, 포고라치니, 블라디보스톡, 나우트카로 이어지는 미국 서부 지역 및 유럽으로 가는 수송 루트입니다. 프리모리의 이 노선은 장춘, 지림, 훈춘, 자루비노항으로 이어지는 중국과 러시아 지역 간 화물 수송 및 한국과 일본의 화물 수송을 주로 처리합니다. 또 다른 물류 네트워크는 북극 항로가 있는데요.
북극항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 루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극항로 개발은 북극의 바닷길을 연중 운행 가능하도록 활성화시키는 정부의 사회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유럽과 교역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밑에 빨간 길인 현재 항로를 보시면 북극항로가 활성화될 경우 위에 파란 길인 북극항로를 이용한다면 물류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로 중에서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방법보다 물류비의 최대 30%를 줄일 수 있고 항해 일수도 대략 10일가량 단축 가능합니다. 북극항로는 지금까지 개발 환경과 비용적 측면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기후온난화에 따른 해빙 면적의 감소와 러시아의 가스, 석유 등 풍부한 지하자원의 개발 활성화로 인해서 북극항로의 필요성과 경제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류비 절감과 육상 물류 인프라 개발 자료 및 동서 육축 고속도로 보충 자료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극항로를 이용할 시에 표를 보시면 10일가량의 단축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인데요. 기본 천연자원의 80% 이상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운송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으로 인한 극동 러시아의 물류 환경 개선은 한국을 국방무역의 중심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현재 우리나라 육상물류 인프라 개발 현황인 동서 육축 고속도로입니다. 향후 영월, 삼척 구간까지 개통되면 서평택에서 동해까지 전 구간이 연결됩니다. 이 사업은 동해와 삼척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국내 물동량 이동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물동량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항만 물류 클러스터가 필요할까요? 동해는 해상무역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동방무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방무역의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원도 내에서도 동해안은 강원도 항만 중에 가장 뛰어난 수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항의 표를 보시면 연간 하역 능력의 경우 다른 항보다 5배가량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해항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항만 경쟁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추가로 추후에 개발된 동해 신항까지 활성화되면 그 수영 능력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북방교역 활성화의 근거는 대내외 정책적 배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유라시아 국가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신북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앞서 말한 프리모리의 사업 또한 신북방 정책으로 인해서 동북아 주요국 간에 다자협력이 제도화되고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연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프리모리의 시베리아 횡단 열차, 북극항로 등 교역루트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물류비 감소와 물동량 증가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될 것이고 물동량이 북방 지역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현재 부산항에 집적되어 있는 물동량 분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안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항만 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동해안 실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육축 동석 고속도로와 인접지역인 동해를 클러스터화하여 북방지역으로 오는 물류를 원활히 소화할 수 있게 하고 항만 물류 산업을 구성하는 업종 모두를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거대한 집적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항만 물류 클러스터란 항만이나 관련 조직들이 일정한 공간에 모여서 항만 물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무리를 말합니다. 항만의 여건을 개선하고 배후 부지를 활성화한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인접 산업단지, 나아가서 인접 배후 부지를 활성화한다는 개념을 하나의 거대한 통합 물류 체계를 만드는 것이 클러스터의 진정한 의의입니다. 좀 어려우시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라는 큰 분야 아래에서 상품이 소비자까지 본대지기까지 운송, 하역, 보관 조달, 항만 서비스 등 겉보기에는 서로 다르지만 물류를 아우르는 요소들이 모여서 우리의 경제 발전에 큰 요소로 작용할 때 이것을 물류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클러스터가 형성이 된다면 서로가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여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 창출의 효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만 물류 클러스터를 활용한 저의 의견으로는 지역산업 및 배후도시와 연계한 항만과 산업,
주거의 복합적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 삼척시, 강릉시를 연계하여 환동의 중심인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리모리의 1, 2 및 북극 항로를 물류 네트워크 활성화 기회로 잘 활용하여서 물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서육축 고속도로로 국내 물동량 이동을 원활하게 한다면 동해와 삼척 내 교통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동해시청과 삼척시청의 지원을 받는다면 교통시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을 정리하자면 북방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들을 동해에 입주시켜야 합니다. 또한 항만 물류 클러스터화로 통합 물류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기술 지원, 정부 주도의 교육 교환 및 투자 유치 등과 같은 유인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동량 증가 대비 방안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근현대의 급속한 산업화 시기 강원도는 개발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강원도는 대한민국 정체에서 가장 낙후된 지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특히 영동권 지방은 지리적인 특성과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북각 정책으로 북방지역의 협력과 교역 증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였고, 동시에 러시아도 신북방 정책으로 프리모리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북극항로 등을 개발하여 북방지역을 국제 교역의 중심지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방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동해안을 비롯한 주변 산업단지는 제도약할 힘을 얻었습니다. 동서 육축 고속도로를 포함한 인프라 개발과 물동량 창출 전략으로 대비하고 동해와 삼척지구를 항만 물류 클러스터로 특구로 지정하여 대비한다면 영동권 지역 경제는 활력을 회복해 비상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국가 전체의 경제와 총체적인 편익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됩니다. 우선 저희 내용이 이제 논문을 공모전을 참여해서 이제 논문을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제 처음이다 보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방식은 이제 있는 정보를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논문은 머릿속에 있는 걸 이제 밖으로 꺼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런 게 어려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계신가요? 시간 관계상 항만 물류 클러스터를 조금 짧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네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항만 물류 클러스터가 이제 그 물류나 항만 관련 이제 산업 그 기업들이 일정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그 일정한 공간에서 다양한 이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집단이나 무리. 네. 또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팀 준비하면서 퀴즈 하나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이번에는 넌센스인데요. 신발이 화를 내면 뭔지 아세요? 신발이 화를 내면 맞았습니다. 신발끈이요. 신발끈. 다음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경은입니다. 저희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정의, 종류, 장단점 및 개선해야 할 점,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의견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가계의 부담은 줄이고 소득은 높여 늘어난 가계 소득이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 성장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경제 정책으로 혁신 성장, 공정 경제와 함께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의 임금 주도 성장론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의 낙수 효과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3대 정책에는 가계지출 경감, 가계소득 증대, 안전망 확충,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가계지출 경감 정책에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 52시간 정책이 있고, 가계소득 증대 정책은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 및 실업급여를 주는 정책이 있으며, 안전망 확충 복지 정책으로는 고용 안전망 확충에 좋은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주도 성장 장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간 소비가 증가하였다는 점과 두 번째는 일자리 질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의 경우 2018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2.8%로 13년 만에 민간 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2018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에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018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질 개선 측면에서도 상용직 근로자 수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중에는 최저임금 상승이 가장 큰 이슈를 모았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경우 일자리 질 개선 부문은 상용직 비율이 2018년 68.6%에서 2020년 71.4%로 약 2.8%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아진 일용직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상용직을 고용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상용직 근로자 수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임금 상승으로 부담이 되어 오히려 임시 일용직을 덜 뽑고 상용직 근로자를 더 뽑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었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GDP 역시 상승하며 경제 성장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대인 서비스 단순 노동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하위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중 하나인 주 52시간 정책은 기존 근로법에 따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여유시간 증가로 인한 균형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나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넷마블이라는 게임 산업이 있습니다.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 52시간 정책을 언급하며 유능한 인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정책 마지막 장점으로는 출퇴근 시 교통체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주 52시간 정책의 경우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추가적인 근로자 고용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며 근로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 현상의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추가 근무 및 근무 수당을 받던 생산직 종사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주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임금이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정책의 경우 고용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 10명 중 6명은 인력 관리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무인 점포비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고용률이 줄어들었고 근로자들은 무인 판매기로 인해 원치 않은 시간 단축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들이 고용 둔화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 둔화는 제조업 구조 조정, 건설 경기 둔화, 온라인화, 무인화, 자영업 위축 지속 등의 여러 요인들이 합쳐서 생긴 것이기에 최저임금 증가가 고용 둔화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소득 주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논란이 되며 더 나은 정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제 주체들의 지표 개선에는 미흡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소득 주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진행이 필요하며 대외 경제 불안 요인에 대응하면서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정책을 합쳐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산업 신기술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를 구축하고 가계소득 증대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저희의 의견으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짧은 기간 동안 확실한 성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현황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비판의 평론이 많지만 저희의 의견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았기에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느껴보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자료는 어디 자료를 했어요? 선거 자료? 참고한 자료가 어디서 이렇게 출처? 청와대 정책 올려주신 그 사이트를 많이 이용했어요. 아까 우리 저 이혜지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거하고 이제 보면은 누가 맞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까는 시수를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을 증가하는 거하고 그 비결. 지금은 소득을 증대시키는 거, 말하자면 소득 증대가 가지는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오늘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충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이상해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비판이라는 게 많다고 들었는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성공적이다, 실패다라고 단정짓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이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이 방식은 프랑스랑 독일에서 진행을 했고 프랑스는 실패해서 보수적으로 다시 전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방 경제고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임금이 올랐을 때 그럼 최종 3분위 공산품의 가격이 증가하고 시장에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악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고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졸업생이셔가지고 질문이 어렵네요. 저희도 이거 논문을 많이 찾아보면서 봤는데 다른 데서도 이 정책 자체가 북한이나 이렇게 약간 개방적이지 않은 데서 실행을 해야지 성공적이라고 말을 하는 논문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 실행한 지 얼마 되진 오랜 시간이 되진 않아서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송년수 박세영입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지금 사회에서 각광받고 있는 정책이고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이며 지금 사회는 고탄소 산업 중심의 사회인데 탄소 중립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탄소 중립의 개념 및 필요성과 기대과 정부의 2050 시나리오의 부문별 감축 방향 그리고 결론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지구온난화입니다. 왼쪽 표를 보시게 되면 1.5도에서 2도 상승했을 때 여름철 빙하가 없어질 가능성이
약 18%에서 28% 상승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서식지를 읽는 동식물의 비율은 2배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탄소 정책을 시행한다면 한반도의 기후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기존 고탄소 산업에서 2041년부터 60년까지의 온도 상승은 3도 상승하지만 저탄소 산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1.8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081년에서 2100년까지의 고탄소 산업은 7도가 상승하게 되고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2.6도 상승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탄소 산업은 고탄소 산업에 비해 기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구온난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한다면 우리나라에게 어떤 기대 효과가 나타날까요? 과연 플러스 효과를 가지게 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게 될까요? 저희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고탄소 산업 위축으로 인한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탄소 산업 종사자의 비협력적인 태도로 인해 마이너스 효과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저탄소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 효과 확대와 저탄소 산업의 고용량 증가, 저탄소 산업의 신기술 개발로 인한 수출로 인해 단기적 손해를 상쇄하고 우리나라에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설명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란 탄소 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 모습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보이는 사진은 정부에서 2020년 10월에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최전환의 배출 부문입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성과 전환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중 정부가 A안과 B안으로 통합을 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A안과 B안을 쉽게 설명하자면 A안은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하여 배출 자체를 최대한 감축하는 방안이고 B안은 화력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와 같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안입니다. 먼저 전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환 부분은 전력 생산, 전기 생산을 말하는 것이며 A안과 B안의 공통점은 화력 발전의 대폭 축소와 재생에너지, 수소 기반의 발전 확대입니다. 두 대안의 차이점은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하냐 아니면 일부는 잔존하냐의 차이인데 A안은 화력 발전은 모두 다 중단을 하고 B안은 유연성 자원으로 LNG 발전은 잔존하자는 아닙니다. 다음은 수송 부문입니다. 수송 부문의 공통점은 수요 관리의 강화와 무공해 차량을 중심으로 한 탄소 중립입니다. 두 대안의 차이점은 전기 수소차 비율의 차이인데 A안은 전기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 보급을 97% 이상 하겠다는 아니고 B안은 무공해차 보급을 85% 이상 하며 나머지 내연 기관차는 대체 연료인 이퓨얼을 사용하게 한다는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라면 전환 부분과 수송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제가 정부라면 저는 전환 부분에서는 B안, 수송 부분에서는 A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전환 부분에서 A안을 선택하게 된다면 화력 발전과 같은 우리나라 전력 생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 부분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인데
이처럼 화력 발전을 모두 중단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겨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 비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안도 보완할 점이 있다면 일부 LNG 발전도 화력 발전처럼 전력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으로 전환한다면 더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수송 부문입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저희가 A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는 대체 연료인 이퓨어 기술이 최근 전기 수소차에 대한 기술 개발보다 덜 성장했기 때문에 B안보다는 현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A안에서도 전기 수소차의 지원금 및 인프라 확대 그리고 수소 안정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욱더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탄소 산업 사회가 계속되면 심각한 지구 온난화로 이어질 것이고 온난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이 탄소 중립이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면 더 좋은 정책의 시행과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저 CCUS가 정확히 뭘 의미하나요? CCUS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CCS 기술과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CCU 기술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CCU 기술은 에너지, 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전환하여 잠재적 시장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CCU 기술은 신재생 에너지와의 연계 및 활용, 친환경 자원 순환 등의 측면에서 잠재력이 높은 탄소 중립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하셨는데 2050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조금 그 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여름철 기온 상승에 대해서 보시면 1.5도에서 2도로 상승했을 때 여름철 빙하가 없어질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이래서 IPCC라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시행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질문 더 이상 없으신가요? 그 전환 부분에서 기안을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 전환 부분은 공통적인 느낌이 화력 발전은 어쨌든 대폭 축소하자는 아닌데 그래도 LNG라는 유연성 자원을 유연성 전원으로 남긴다는 방안인데 비안이 LNG 발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전체 비율 중에서 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뜻은 그냥 전력이 불안정성을 대비를 해서 남겨놓다는 아니지 유연성 전원으로 남겨놓다는 아닌데 저희는 그냥 차선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아니 네. 저기 합계가 지금 1257.7이고 여기가 208.8이잖아요. 네. 그럼 저기 전환 부분 감축 방향에서 B안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 뭐냐 그러니까
배출량이 적으라는 건가요? 저 학계가? 네. 지금 전환 부분은 화력 발전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지금 A양 같은 경우에는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다는 뜻이고 여기는 LNG 발전은 조금 잔존하기 때문에 2천만 톤 정도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합계 의미는 앞에 있는 지금 각각의 이 에너지들의 사용된 합계잖아요. 네. 그 합계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합계를 의미하는 건가요? 감축량? 비안의 감축량 이거 작잖아요. 근데 왜 비안을 네, 교수님 추가로 설명해드리자면은 비안의 합계 총량이 더 적기 때문에 비안이 탄소 배출량이 더 적은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차세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계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탄소 배출량에 대한 감축이 더 많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A안하고 B안이 똑같은 원자력을 사용하는데 A안은 왜 76.9고 B안은 86.9일까요? 조금 더 역으로 해서 일반 숫자가 의미하는 거하고 퍼센테이지는 기준이죠? 네, 교수님. 퍼센테이지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중인 거고 그 숫자적인 게 그리고 뭐 메가와트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돼야 되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그 수치적인 게 조금 설명이 못하지 않나. 네? 1200은 B안의 1208은 총 감축량인 거죠. 그리고 A안은 1257만큼 감축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원자력을 좀 더 사용하자 이거죠. 맞나? 그렇죠. B안을 화력 발전을 좀 더 사용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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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어디서 이 자료는 구한 거죠? 출처가 어딘 거죠? 이거는 이제 2050 탄소 중립 추진 위원회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왜 정부의 선택은 B안인가요? 아직 어떻게 정확하게 할 거라고는 말이 안 나와 있고요. 아직 제언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정부라면 감사합니다. 네, 질문 더 이상 없으신 건가요?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팀 준비하는 동안 제가 또 퀴즈를 한번 내볼 건데요. 저희 전에 금융시장론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금융투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글자입니다. 두 글자 남았어요. 혹시 그 질문이라고 말 안 했는데 네? 정답이라고 말 안 했는데 저요. 말씀하세요. 분산이요. 네? 분산. 정답. 그러니까 분산인데 무슨 분산? 정답. 죽은 분산. 네? 아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금융투자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정답. 네. 분산 투자. 그러니까 분산.
분산은 맞는데 무엇을 분산시키는 네. 네, 맞았습니다. 네, 이어서 동해 가스 하이드레이트 친환경 사업 활성화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친환경 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2학년 안수민입니다. 먼저 발표 들어가기 전에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주제는 강원 영동지역 경제 활용 논문 공모전에 입상한 것으로 삼척과 같은 영동권인 동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주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의 선정 이유, 스와트 분석,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총 3가지의 목차를 구성하였으며 발표가 끝나고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의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이유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업을 진행시킬 동해 목포항과 동해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얼음에 불 붙여보셨나요? 저는 불 붙여봤습니다. 역시 불이 안 붙더라고요. 그런데 불이 붙는 얼음이 있다면 믿으실 수 있으세요? 이게 가능한 게 가스 하이드레이트입니다. 우선 불타는 얼음에 관한 영상 35초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해저 또는 빙하 아래 저온 고압 상태에서 물 분자 안에 천연가스가 포획되어 형성된 얼음 형태의 에너지 자원으로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총 매장량은 석탄, 원유, 가스 모두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에너지원을 국내 중 왜 동해에서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동해 목포항 측면과 동해시 측면 이렇게 2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것입니다. 먼저 동해 목포항 측면입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국내 중 동해안에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으며 그중 동해 울릉분지에 약 6억 톤 이상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리상으로 제일 적합한 항구를 찾아보았을 때 동해 목포항이 북방지역과 교역하기 가장 좋은 해상 물류 중심지로 알려져 있고 강원도 내 유일한 국가지정 항만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게 되면 다른 항구들보다 동해 목포항은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어서 저희는 동해 목포항에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해 목포항에 위치한 동해시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해시는 동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들이 조세 감면과 저렴한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관세 지역으로 수출이 활동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도 친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동해 목포항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을 하게 되면 항만과 접근성이 좋은 동해시에게도 관련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가스 하이드레이트 스와트 분석을 보겠습니다. 스와트 분석은 기업이 경영 방침이나 국가 정책을 세울 때 쓰는 기법인데요. 이것을 통해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강점으로는 풍부한 매장량, 친환경적인 에너지, 지정학적 위치, 동해 자유무역 지역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는데요. 생산의 기술적 난제, 고비용 유발, 환경피해 유발, 항만 인프라의 미비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회입니다. 기회는 정부의 관심, 국내 기술 개발, 마지막으로 위협, 해외 국가와의 경쟁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2가지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으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해물질이 적고 기존의 석유와 원유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해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무역의 진흥과 고용 창출 등 국가 및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가능케 합니다. 다음은 약점 부분입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전통적인 천연가스와 달라서 경제적 규모로 생산하는 것은 매장량 부분에서 미해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리 조절이 완벽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보다 72배 강력한 메탄가스 배출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잘못 취급할 시에 폭발 위험성도 높습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얇고 넓게 분포되어 있는 성질이 있어 채굴 작업에 큰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회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정부의 관심인데 우리나라 동해 해역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형성 잠재력과 부족 가능 지역을 규명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5년간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정밀 해저 지형 및 지대 지화학을 탐사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포항공대가 협업하여 플러그인 제거 기술과 다선 유동 안전성 설비를 구축하였고 국내 처음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라만 분석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부분입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앞서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일본이 현재 개발 현황이 제일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1970년부터 94년까지 R&D 프로그램에 50억 엔, 그리고 2001년부터 2018년까지 297억 엔을 투자하여 2000년도에는 시추에 최종 성공을 하였고 그 이후 3단계 계획에 걸쳐서 경제성 확보하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진행 정도를 보았을 때 일본이 가장 앞선 이유입니다. 그 외 여러 국가에서도 서로 차별점을 두어 경쟁력 폭발을 얻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의 기대 효과입니다. 동해 묵호항은 기존의 석탄, 광석과 같은 벌크 화물을 주로 다루는 항만 특성상 미세먼지와 같은 분진이 자주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을 이곳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취급 화물이 천연 에너지 자원의 비중이 커지면서 분진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있을 정도로 추출과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해 자유무역 지역을 활용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동해시의 시설이 확충되면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입니다. 사업의 진행과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 자리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 작업을 위해
동해 묵호항과 가까운 동해시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소비를 하게 될 거고 그만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친환경 사업을 동해시, 동해 묵호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 가스 하이드레이트 친환경 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를 마친 안수민이었습니다.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좀 약간 미래의 산업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하기 좀 이른 것 같다고 생각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아직 개발된 것이 없어서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고 2050 파리기후 협정 이후 친환경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친환경 중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진행 사업을 보시면 제일 앞선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획을 보시면 지금 시작해도 늦었지 빠르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수익이나 그 다음에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제적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현재 실제로 시행 중인 곳이나 개발 자체가 시작한 곳이 없는 상황이라서 아직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질문하려고 했던 걸 좀 전에 해놓고 왠지 그 질문을 중간에 가로치기 당하네. 아, 지금 일본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 개발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럼 여기 네. 현재 일본은 생산에 성공을 해서 실제로 이거를 생산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저희가 조사한 결과 투자와 노력했다는 것까지만 있고 아직 활용 중이라는 결과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발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짧은 질문인데 깊은 바다에서 그걸 어떻게 캐지요? 바다 위에서 시추하는 건데 잠시 논문을 봐도 될까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물과 합쳐진 화합물이라서 배관을 통해 압력과 온도 분해를 통해서 메탄가스와 물을 분리해서 시추합니다. 이거는 제가 새로 질문을 한 건 아니고 아까 약간 질문이 정확히 아까 약간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못했다고 그 질문이 뭐였죠? 경제 계산 그거.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항만 업무를 실제로 보고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약간 보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 건데 보통 항만 시설을 보통 건설을 한다거나 운영을 한다거나 관리를 하는 게 보통 국가가 관할하고 책임을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실제로 뭐 시설을 짓는다거나 천연가스를 오가고할 때 필요한 시설을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 기업에서도 그쪽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이라든가 인력을 투자를 해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조를 할 수 있고, 대신 그 대가로 그 관련된 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비관리청으로서 약간 관련된 시설을 짓는데 필요했던 비용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사용료를 감면받는 식으로 무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경제적으로 부양할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도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 그 다음은 이제 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시간인데, 제가 그 전에 또 퀴즈를 한번 내볼 건데요. 넌센스입니다.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안 헤어진다 가냐고? 아, 네, 맞았습니다.